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타카토의 변상욱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번외편이었고 이번에는 정통 스타카토 시사편이 방송되겠습니다. 스타카토 25회입니다. 김갑수 대표 나와 계시고요.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네. 예. 김성환 평론가 나와 계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정통 스타카토면은 지난번에 했던 건 2단 스타카토인가요? 어떻게 신천지에서 잠깐 벗어나나 했더니 여기 와도 2단 얘기가 나오네요. 오래간만에 대표님의 그 말씀 들으니까 참 반갑네요. 어쩜 그, 이렇게 변하실까? 그 똑같은 농담을. 아니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저승사자가 부른다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김성환 평론가가 저승사자를 잠깐 바로 만나고 코앞까지 왔다는. 갔다 왔습니다. 아니 뭐 이상한 뭘 인플루엔자 독감. 걸려가지고. 이쪽은 인플루엔자 독감이 끝난 사람이고 저는 진행 중인 사람이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분이시고. 저는 돼요. 이제 항체가 좀 안 생겼을 됩니다. 거예요. 약까지 다 먹어가지고 오늘 위험해서. 여유를 부리실 상황은 아닐 거예요. 네. 자, 스타카토 25회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십시오. 손도 뭐 하루에 한 20번 정도는 씻는다고 생각하시고 팍팍팍 깨끗이 씻으시고 좀 음식도 조심해서. 저렇게 어지러운 느낌이 들죠. 예. 점점 좀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스타카토는 짧게 아픈 사람과 아팠던 사람을 생각해서 짧게 러닝타임을 가져가도록 애를 써보겠습니다. 스타카토 제25회 첫 번째 하디슈입니다. 요즘 회사에서 유행하는 말들이 있어요. 네가 들어가라 결제. 네가 알아봐라 점심 먹을 식당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건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하셨던 중동 그와 관련해서 이제 청년들이 네가 가라 중동. 이거 대통령님한테 네가가 뭡니까? 아니 청년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 이거죠. 그 대통령한테 말이야 잡혀가려고 말이야. 그대가 가라 중동인데 그 말을 바꿔서. 자, 오늘은 중동 일자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가랍니다. 가라는데 갈 만한 곳이 있는지 가도 되는 것인지. 박 대통령은 가라다. 박 대통령은 가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이제 또 외국어로 넘어갔습니다. 야. 죄송합니다. 이거 예. 근데 아주 이거 경칠 발언을 제가 했네. 큰일 날 뻔했네. 살짝 좀 알았다가 다시 조금 모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젊은이들이 국내에서 눈에 잘 안 띄게 텅 비게 한번 해보시오. 중동으로 보내보시오라고 하면 아무튼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부터 일단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지난 19일이었었죠. 박근혜 대통령이 중동 순방 마치고 와서 굉장히 사실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한 열흘 정도 뒤에 제7차 무역투자진행회의가 열렸는데 그 자리에서 이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방금 전에도 비슷한 얘기 하셨는데 대한민국의 청년이 텅텅 빌 정도로 한번 해보세요. 다 어디 갔냐고? 다 중동 갔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성대모사를 시도하신 거죠? 톤이 비슷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농담인 줄 알았어요, 사실은. 대한민국의 청년이 텅텅 빌 정도로 없으면 대한민국은 그럼 누가 끌고 가나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닷새 뒤죠. 24일 날 그 청와대 수석 비서관회의에서 또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거든요. 그때는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청년 일자리는 중동을 중심으로 하는 해외에 많이 있다. 일자리 부족과 청년 실업 이 미스매치는 여기서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거기는 일자리가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발언 때는 청년 일자리에 그만큼 대통령의 고민이 크다. 네.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그냥 약간의 조크를 선져가지고 농담인 줄 알았죠. 농담인 줄 알았는데 알았죠, 사실은. 두 번째 지금 김 평론가가 얘기한 대로 두 번째 자리에서는 분명하게 중동에 일자리가 많은데 거기를 왜 안 보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신념인 거죠. 알고 보니까. 예, 그렇게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생각하고 있구나. 누가 이분한테 어떻게 인폼을 줬는지 모르지만 물론 중동에 다녀오셨던 바로 직후에 그런 말씀이 나왔던 걸로 봐서 중동에서 뭔가 정말 우리에게는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으셨던 야, 이 엄청난 노다지가 있는 땅이구나 라는 것들을 본인의 신념으로 느끼셨겠죠. 아마 느낌으로는 중동에 가셨는데 막 곳곳에 건설붐이 엄청나게 지금 일고 있어요. 그다음 중동도. 그러니까 거기 일하는 노동자들을 보니까 여기 사람들이 아니고 다 아시아 사람들이 와 있구나. 뭐 호텔에서 서빙하는데 찻잔 날르고 하는 사람들 다 보니까 또 다 아시아계인 것 같아. 중동 사람들이 아니야. 여기 일자리 정말 많구나 라고 생각을 하신 듯. 또는 그 전에 추측컨대 이분이 국제시장을 굉장히 감명 깊게 봤다고 그랬잖아요. 네. 지나치게 그 영화에 푹 빠지신 게 아니신가. 그 영화 보면은 온통 돈 벌러 그냥 서독 가고 갔다 독일 가고. 갔다가 막 그러잖아요. 베트남까지 심지어 우리가 돈 벌러 가지 않습니까? 물론 그게 뭐 우방에이기 때문에 파견됐다고 그러지만 핵심은 돈이었었잖아요. 사실은 그 베트남전 갔다 온
그걸로 가지고 우리가 경부고속도로를 닦았다. 이렇게들 많이들 이제 해석을 하는데 아직도 70년대식 그 향수와 사고방식에 푹 젖어 계신 거죠. 향수 얘기도 하셨지만 네. 이 70년대 같은 경우에는 오일 쇼크 있고 중동에 돈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뭐 국민들한테 그냥 거저 돈 나눠주던 시대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호황기를 누렸던 데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기름값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상황이잖아요. 중동도 그렇게 국가들이 뭐 경제 상황이 이렇게 썩 좋다고 할 수가 있는 중동 산유국들의 그 경제 성장률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어갖고 비상에 걸려 있는 상황이긴 하죠. 아마 어느 시절에 중동을 갔다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식으로 시각으로 바라보면 똑같이 중동에는 일자리가 넘쳐날 거예요. 70년대 갔을 때나 그 이후에 뭐 10년대에 갔을 때나 지금 갔을 때나 가서 시각으로 볼 때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버글버글하고 일하고 있는 것 같고 국가에는 돈이 많아 보이는 것 같은 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보일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 가가지고 딱 봤더니 일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고 중동 사람들은 별로 일 안 하니까 우리나라 청년 가면 일할 거 진짜 많을 거야 라고 하는 사고방식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국가의 그 최고 지도자께서 더군다나 이제 입만 열면은 세계 뭐 10몇 대 경제 강국이니 또는 요번에 그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1인당 GDP를 보면은 28,000달러. 물론 이제 그게 환율 때문에 나타나는 착시 현상이라고 합니다만, 야, 그 정도면은 자기 나라에서 청년들이 일자리가 좀 부족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청년들을 위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줄 것인가에 대한 대책회의를 한번 합시다. 그러니까 이게 먼저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은 하지 않고 중동 가서 텅텅 청년들을 다 내보내라. 그래서 이제 바로 댓글 올라온 게 네가 가라 중동 이거부터 시작을 해서 유탄을 어떻게 하다 김무성 대표가 또 맞아버렸어요. 신림동 고시촌 그쪽에 가서 아마 청년들 좀 만난 모양인데 거기서 이제 김무성 대표한테 또 네가 가라 중동 비슷한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또 그중에서 뭐 사고도 있었다면서요. 아니 이게 청년 무대라고 하는 제목을 붙인 거 아니에요. 그 원래 김무성 대표의 별명이 무대 아닙니까? 그렇죠. 별명이 무대는 무슨 뜻이에요? 무대. 아니 김무성 대장. 무성 대장. 김무성 대장? 나는 중국 반금년에 나오는 그 못생기고 조그만한 그 무대라는. 편집해 주세요. 잡혀가세요. 큰일 납니다. 아니, 집권당의 대표님을 지금 무성 대장. 소설에 나오는 만두 파는 그 노인네를 말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청년들 만나겠다고 딱 했는데 그 자리에 이제 그 청년들이 시위를 했잖아요. 한 20여 명 정도가 시위를 하면서 아니 청년 실업 문제라든가 지금 청년층이 뭐 이렇게 월세도 제대로 못 살고 뭐 이렇게 하면서 너무 힘들어한다. 좀 봐달라 이렇게 했는데 김무성 대표가 소란을 떠는 것은 기본 예의가 아니죠. 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있었던 한 사람 이게 임선재 씨라고 하는 분인데 고시천에 김무성 대표가 오기 한 닷새 전에 20대 그러니까 25살 청년이 자살하는 일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39만 원짜리. 그러니까 3.5평짜리 집에 살다가 너무 세상 힘들다. 그래 자살하는 일이 있어서 좀 봐달라. 이런 일이 있었다. 앞으로 청년 실업 문제나 청년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렇게 해가지고 시위를 했는데 김무성 대표가 보기에 이게 피켓까지 만들어 놓고 왔으니까 이거 혹시 통진당 옛날 세력 아니야?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새누리당이 볼 때. 그러고 나니까 종북 세력이 조직적으로 우리한테 이렇게 방해하기 위해서 시위를 하는 거야. 이렇게 나오고 나니까 그 자리에 시위하러 갔던 청년들이 볼 때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그 나름의 이제 취지는 좋았겠죠. 청년층이 힘들어하는 고충도 좀 듣고 청년 일자리 문제에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진다. 뭐 이런 걸 보여주려고 했던 이제 행보라고 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좀 쇼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듣는 것 같아요. 보니까 실제로 이명박 정부 때 이제 글로벌 인재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글로벌한 인재들을 양성해갖고 해외로 쫙 내보내자. 청년 실업률을 갖다 이렇게. 글로벌한 인재는 뭡니까 대체 정체가? 글로만 그랬지 결국 남는 게 없었습니다. 글로벌 인재 프로젝트. 근데 박근혜 대통령 이제 그 중동 가라 뭐 이렇게 나오고 난 다음에 정부에서 TF팀 만들어가지고 지금 청년 의사들도 보내기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의사들, 우리나라 의사들이 이제 다 포화 상태다. 그러니까 청년 의사들 보내자. 이명박 때는 글로벌 인재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에서는 고용노동부가 하는 K-무브라는 게 있어요. 한국인을 갖다가 딴 데로 옮겨 놓는다라고 했는데 성적이 별로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라도 좀 잘해보라고 아마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중동의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주 열악한 건설 현장의 노동자 아니면 접시 닦는 거, 서빙, 뭐 이런 거 일자리 외에는 실제로 외국인 노동자한테 들어오는 일자리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보낸다고 한다는 건 거기에 무슨 일자리가 있는지 그 일자리를 보낸 다음에 어떻게 관리할 건지 대책도 없으면서. 아니, 저는 그게 중동이기 때문에 문제라기보다는요. 그 위정자들이 기본적으로 자국의 유권자들, 납세자들한테 어떤 사고방식으로 그 사람들을 여기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다. 핵심은. 왜 암담한 상태에 놓여있는 청년들을 향해서 가족들과 생이별을 시키면서 그 일자리를 해결해 줄 생각들은 전혀 내놓지도 못한 채 무조건 외국에 보내라, 텅텅 빌 만큼 다 내보내라. 이런 걸 고민해라 하는 것들이 과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인 거냐. 저는 이게 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죠. 본질은 일단 그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왜 그럼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냐. 진짜 우리들의 일반 서민들이 이런 사람들의 대표가 국회에 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이 20억 평균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2억 5천인 사람들의 고충과 고통과 서름을 알 수 있느냐. 또는 그 사람들이 등록금 때문에 걱정하고 그 사람들이 일자리 때문에 걱정하는 고통들을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 그 사람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법들이 제대로 입안이 되고 시행이 될 수 있겠느냐. 요원하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새누리당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게 명확하게 정당이잖아요. 딱 정권 잡자마자 종부세 없애버리고 부자들의 이익을 대변하잖아요. 기업, 우리 비즈니스 프렌들이. 그럼 도대체 서민 프렌들이 하는 정당은 어디 있냐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야당한테 몹시 서운한 거예요. 중산층과 서민들을 대변하는 법들이나 그런 제도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목숨 걸지도 않는다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하죠, 오늘? 오늘 뭐 농담 안 하시니까 인플루엔자 때문에 제가 지금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이 아직도 근데 중동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있다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꼭 보낸마 중동 이렇게 생각하고 아니, 지금 있다면. 이것만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제2의 새마을운동, 제2의 중동붐, 다 아버지가 했던 거, 제2의 한강의 기적, 다 그 했던 거 그냥 그대로 사실은 본 떠가지고 또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중동에 대한 미련을 아직도 대통령께서 안 버리고 계신다면 신문을 좀 뒤져보시면 중동 정세가 어떤지 예멘 때문에 지금 뭐 난리가 났고 환율이며 유가며 주식시장이 막 흔들렸고 3월 15일 날은 두바이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시위도 벌였어요. 도로를 점거하고. 근데 이게 왜 의미가 크냐면 중동 국가들은 카팔라 제도라 그래갖고 여권을 다 압류합니다. 네. 그 고용주가 그러니까 사장님이. 그래서 모든 건 사장님 허락 없이는 움직일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악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길을 막고 최저임금 보장하라. 근로기준 제대로 인간답게 좀 해달라. 이렇게 시위를 벌였다는 거는 엄청난 거죠. 네. 거기에 우리 젊은이들을 몰아넣는다는 건 아까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거기 가는 나라 사람들 네팔, 뭐 방글라데시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예. 뭐. 인도, 필리핀, 스리랑카. 정말 먹을 게 없어 거기 가지만 우리 청년들을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로 어떻게 만들어줄 생각은 안 하고 거기 가서 그냥 하나로 합류하라는 건 너무한 얘기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통령 신분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여자의 신분으로 중동에 가서 일자리 한번 구해보셔야 돼요. 저는 그곳이 어떤 진짜 이분이 정말. 자, 첫 번째는 중동의 젊은이들을 보냅시다. 많이 보냅시다. 나라가 텅 비도록 보냅시다. 라고 하는 대통령 말씀 때문에 중동에 과연 일자리가 제대로 있는 거냐? 대체 어떻게 그런 생각이 나왔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중에 뭐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K무브라는 것도 있고 또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세계로 프로젝트 해갖고 이건 인턴이니까요. 갔다 돌아오는 겁니다만은 이런 것들부터 좀 잘 정비해 보시고 중동의 일자리를 만들려면 좋은 일자리를 구해서 청년들을 연결시켜 주시고 청년들이 간다면 사후 관리까지 정부가 책임져 주는 시스템도 좀 구축을 하시고 해야 될 일이 많은데 텅 비도록 다 보내버리자는 그런 성급하고 뭔가 뭘 이해가 엿보이는 정책들은 위험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 김갑수 대표가 얘기했지만 당신들이 가봐라 중동. 먼저 가보고 와서 얘기해라. 근데 국빈 대접받으면서 호텔만 전전하다 오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죠? 한번 다시 한번 다녀보시고 결정을 좀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핫 이슈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스타카토의 핫 이슈는 대법관 문제입니다. 그 많은 판사들 중에 대법관 할 사람이 이렇게 없는 걸까라고 하는 국민들의 의구심.
그 앞에서 하신 분은 신영철 대법관이라고 하는 그분. 절대로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분이었었죠. 촛불 재판 개입해가지고 6년이나 그냥 버티고 계셨죠. 그런데 그 양반 뒤에 가는 또 그분도 도대체 이분은 옛날에 고문치사 사건에서 제대로 밝히지도 못하고 인물을 갖다가 완수하지 못한 그 아픈 그 치욕적인 상처를 갖고 있는 분인데 대법관이 웬 말이냐라고 했는데 결국 그래서 물러나게 되시나 보다, 후보가 안 될까 보다 했는데 인사청문회를 한다는 소식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 신영철 대법관한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선례가 중요한 건데 버티면 된다. 결국. 버티면 된다. 신영철 맞아요. 대법관이 끝까지 버텼거든요. 예, 맞아요. 당시에 대법관 임명되기 전에도. 그런 다음에 대법관 된 다음에도 끝까지 버텼잖아요. 결국 버티면 되더라. 박상욱 그 대법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검찰 몫이잖아요. 그렇죠. 추천받은 게 검찰 몫이어서 검찰을 대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더 그만두지 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여기서 놔버리면 사실은 또 다른 검찰 몫이 들어오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판사가 오든 다른 사람이 추천받아서 올 테니까 검찰 전체를 혼자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마치 그러게요. 본인은 그런 생각을 하고 아마 버티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들만의 리그야. 그러니까요. 네, 국민의 정서, 국민의 현실하고는 다 관계가 없는.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사람들이 관심을 안 두고 다 그런 거 하면 나는 뭐 모르겠다 이러냐면은 삶이 고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궁핍하기 때문에. 삶이 여유가 있고 조금 그러면은 그런 것들도 관심 가지고 이런단 말이죠. 본인들이 너무 사는 게 쫓기고 일자리 이런 거 신경 써야 되고 막 이러니까는 다른 사회적인 이슈만 나오면 모르겠어. 그건 none of my business. 내 일 아니야. 그래서라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일자리 문제라든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막 흥분해가지고 그냥 죄송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오늘 왜 이러죠? 인플루엔자인가 이거? 진짜. 아무튼 근데 박상욱 대법관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얘기를 못했네. 뭐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한 50일 동안 끌어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분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때 검사를 맡아서 그 사건을 수사했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경찰관들 대충 수사해서 뭐 은폐 축소에 기여했다. 은폐 축소, 왜곡 조작 여기에 일조했다. 본인은 저는 말단 검사였기 때문에 뭐 별로 알지도 못했고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그러나 턱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라고 하는데 그걸 암만 말단 검사든 뭐 고위직 검사든 간에 그걸 믿고서 그거를 고문을 했던 경찰관들과 이런 사람들을 수사했던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당시에 검찰이 수사를 했을 때에도 1차 수사에서도 또 은폐돼가지고 또 2차 수사 가고 거기서도 또 은폐됐다는 게 나와서 3차 수사까지 가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됐는데 그 수사팀에 한 명이 들어가 있던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10명 남짓한 대법관, 그 대법관을 시키겠다 이러니까 지금 이렇게 논란이 시끄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법관이라는 것들은 그 사회가 그 시대에 이런 가치관 속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증명해 주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대법관 이런 사람들이 신영철 대법관도 그랬고 물론 다른 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뭐 양질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박상욱 대법관도 그렇고 이런 분들을 말고 다른 분들은 없는 거냐 문제도 있는 거고 이런 분들을 뭐 죽어도 안 된다고 하다가 또 청문회를 합의해 주는 건 또 뭐냐는 거죠. 진짜 고문치사를 은폐했던 자는 국민 권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다라고 야당이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러면 철저하게 청문회를 해서 파헤쳐보자라고 하든지 절대 안 된다고 하든지 뭐 둘 중에 하나인데 절대 안 된다고 하다가 갑자기 능력도 자격도 없다 하다가 왜 50일 만에 그럼 인사청문회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 모르는 사이에 능력을 발견하셨겠나? 전혀 뭐 변화된 건 없는 것 같고요. 대법관 뭐 공백 사태가 길어진다고 하는 정치적 부담감 그리고 인사청문회까지 가서 인사청문회에서 한번 우리 낭만시켜 보겠다. 뭔가 자료 받아가지고 국민들한테 공개하겠다. 저기 장관들하고 국정원장 인사청문회하기 전에 똑같은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뭐 저기 역사상 인사청문회에서 보자. 역사상 최악의 다운 계약서 작성에 위장 전입에 탈세 이런 모든 걸 다 한 사람 다 통과시켜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새누리당하고 그 새정치연합의 맷집의 차이예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약자의 입장에 갔을 때는 죽어도 안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게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조대현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조영환 후보자가 지명이 됐었죠. 민주통합당 시절에 이제 지명을 했는데 14개월 동안 버텼어요. 그러니까요. 1년 2개월 동안 버텨가지고 인사청문회 거치고 난 다음에 물론 가긴 했지만 국회에서 부결시켜버렸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고 끝까지 버티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헌재에서 자꾸 뻘짓 판결들이 나오잖아요. 그 후과를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 지금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판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까? 오늘도 뉴스에 보니까는 긴급조치 구호가
고도의 정치적 행위였기 때문에 국가에 의해서 막 그 끌려가서 고문당 이런 사람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없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 그거 아 정말 진짜 뜨거운 거예요.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느낌을 바로 이런 데서 받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워요. 사실 대법관들이 무지하게 경무에 시달리거든요. 눈 짓물르고 막 이가 빠질 정도로. 근데 또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일로 인해서 어떤 그냥 싸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이 부적격을 커버해 줄 수는 없습니다. 아니, 맞습니다. 그게 공직 아닙니까? 그럼요. 공직이란 그런 것이. 공직은 그게 누구나 문제가 열심히 해야 아니에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니까 어마어마한 특혜를 주고 그렇죠. 어마어마한 최고 대우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상위 5%만큼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지금까지 이제 흥분한 거는 여론을 이제 따지시는 분으로서 또는 저널리스트로서인데 법조계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그러시죠. 네, 한번 연결해 보죠. 이재화 변호사가 연결돼 있으시죠. 이재화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사법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이 변호사님 잘 들으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재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뭐 일단은 뭐 법조계 문제를 두고 조금 흥분했습니다만 흥분한 건 그렇다 치고 제일 먼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새정치연합이 청문회를 그럼 같이 엽시다라고 입장을 바꾼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뭐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뭔가 이게 뭐 검찰에 약점 잡힌 것이 아니면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예. 박상욱 후보자가 대법관 자격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더 여론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우리 이재화 변호사님 생각에 왜 이 사람은 대법관으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인가요? 이제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기본적으로 대법관이 가져야 할 덕목은 저는 4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예. 우선 투철한 정의감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갖고 있어야 되고 권력기관에 대한 감시 의지가 강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사회 소수자라든지 사회의 다양한 의사와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개방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덕목 중에 단 하나도 갖고 있지를 않아요. 이제 박종철 고문 사건의 1차 수사, 2차 수사의 주임 검사였는데 예. 경찰의 축소은폐 수사를 그냥 시인해주는 그런 수사를 했던 사람이 어떻게 인권의 최후 보루인 대법관으로 앉힐 수 있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네. 이럴 경우 야당 입장에서는 대법원장한테 임명제청을 좀 철회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는 겁니까? 당연한 거죠. 사실은 원래 대법원장이 아마 제청을 할 때는 이것이 쟁점화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거로 보는데요. 예. 그러니까 막상 제청을 하면서 이 문제가 부각됐으면 대법원장이 자진 철회를 해야죠. 대법원장이 이 정도 형편없는 사람을 임명 제청하면 대법원장 탄핵감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다면 야당 입장에서는 일단 청문회는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을 향해서는 제청 철회를 요구하면서 책임을 지라 해야 됐었고 그렇죠. 당사자인 박상욱 후보자한테는 자진 사퇴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요구했어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것은 역사적인 명분이 있는 거죠. 우리는 6월 항쟁 체제에 살고 있거든요. 예, 현행 헌법 자체도 6월 항쟁이 정신이 고스란히 깃든 헌법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몇 개월 동안 대법관이 공백 상태가 있다고 해갖고 서둘러서 이것을 얼렁뚱땅해서 통과시켜준다면 유언항쟁을 대신하는 거고 박정철을 2번 죽이는 일이에요. 그럼요. 그런데 대법관 임명 때마다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진다면 이건 제도적으로 뭔가 다른 제동장치를 마련하거나 아니면 시민사회의 의견이 국민의 여론이 반영될 통로를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우선 잘 안 알려졌는데 일반인에 잘 안 알려졌는데 이 대법관 추천 과정이 굉장히 엉터리예요. 예. 개인이나 단체들이 추천할 때는 법원 행정처장을 통해서 서면으로만 하게 돼 있고요. 비공개됩니다. 비공개. 이 단계부터 공개적인 검증이 가능하면 이 박상욱 후보자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죠. 예. 그 다음에 이 추천 과정에서 대법관 추천위원회가 3명을 대법원장에 추천을 하는데
대법원장이 자기가 적합하다고 하는 사람을 심사위원회에 제시를 해요. 네. 그렇게 되면 대법원장의 의중에 따라서 대법원장이 다시 추천하는 거죠. 외부에 그래서- 개방했다라는 알리바이용이네요. 그럼요. 대법원장이 자기가 이 사람이 좋을 것 같다고 청구를 하면 그것도 자기가 구성한 대법관 추천위원회는 그 사람들을 올리지 않겠어요? 예. 그렇죠. 이 과정이 전혀 공개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법원장 추천위원회 구성이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예. 그 중에 예컨대 지금 이번에 사퇴하는 대법관이 있죠. 신영철 그 대법관. 사람이 선임 대법관이 추천위원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선임 대법관이 자기 후임 대법관을 지명하고 안 하는 셈이나 마찬가지예요. 전관예우는 꼼꼼하네요, 진짜.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이재호 변호사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사법위원장을 맡고 계신 이재화 변호사셨습니다. 방금 예. 전에 대법관 추천위원회 말씀을 잠깐 하셨잖아요. 예. 제가 또 방송 오기 전에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당연직에 아까 이제 신영철 대법관 들어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최수석 이제 대법관 물러난 네. 대법관, 법원 행정처장, 행정처장 들어가고,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 대한변협회장, 한국 변협회장, 법학교수회장, 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 그렇게 돼 있고 비당연직에 들어가 있는 건 시민단체 중에 유일하게 소비자 시민 모임 회장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소비자 시민 모임 회장, 그리고 또 하나 더 재밌는 거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들어가 있어요. KBS 사장? 네. 왜요? 글쎄요, 제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서울 고법 부장판사, 평판사는 아니고 부장판사 한 명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중에 이제 현 대법원장 휘하에 있는 사람 또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한 70%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하고 이게 뭐 외부위원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도 사실 뭐 위원장은 물론 이제 법학 관련돼 있는 교수가 맡고는 있지만 예. 나머지 실제로 다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그 사람들이에요. 저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법원 인사제도 개혁위원이 됐었지? 그러니까 뭐 하셨어요 거기서? 여기 상당히 민주적이고 개혁적인 인사제도안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는 뭐 지나가는 사람 그냥 무시하지 말고 차렷 똑바로 인사해라 이런 걸 하셨습니까? 왜 여성은 법원장이 안 나오느냐? 여성 법원장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변호사 중에서 명망 있는 사람을 다시 판사로 이제 다시 재임명하는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 예. 상당히 개혁적인 안을 많이 만들었는데 대법원 추천위원회를 내가 안 들어갔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지금 그 대법관 인사추천위원회 그 구성으로도 봐도 그렇고 우리가 왜 그 지구상에 어디를 가면 어디든지 대법원이라든지 법원 앞에 가면은 정의의 여신상이 서 있잖아요. 디케라고. 정의의 여신상은 서가지고 이제 들고 있는 게 칼과 저울을 들고 있고 눈을 가리고 있단 말이에요. 칼은 추상 같은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고 저울은 이제 공정한 판결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은 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내가 선입견을 갖지 않고 판단을 하겠다라는 맹약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정의의 여신만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대법원 앞에 앉아 있습니다. 서 있지도 않고 앉아 있고 눈 시퍼렇게 뜨고 있고. 그래요? 예. 칼 대신에 법전 들고 있고 고시 공부한다고. 그리고 저울 들고 있습니다.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다는 얘기는 피고가 누군지 한번 보자. 보고 난 다음에 판결할게.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법이라는 것들이 만인한테 공평하지 않는 이유가 저는 한국의 정의의 여신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대법관 인사청문회 지금 인사추천위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남들이 볼 때는 다 인사추천회에서 했다는 그 구성들 보자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눈 시퍼렇게 뜨고 앉아가지고 지금 자기들끼리. 알겠습니다. 법무부가 Ministry of Justice란 말이에요. 정의를 수요하는. 이 정의는 어디 갔냐는 거예요, 정의는. 정의는 수호될 대상이고 추구할 대상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기본적인 과정이기도 할 거예요. 정의를 통해서 뭐든 이루어져야 되는. 정의란 무엇인가? 그건 아니고. 자, 김성환 평론가 마지막으로 이 박상욱 대법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야당 얘기를 참 하다가 말았는데요. 새정치연합이 물질위원회를 만들고 비정규직을 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본인들이 뭘 주장을 하는지 하고 난 다음에 어디까지 뭘 주장할 수 있는지조차도 판단이 안 되면 과연 언제 그 국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수렴하겠다는 것인지 그러니까 답답하고 한심합니다 정말. 중간층을 지금 흡수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중간. 새누리에도 가깝고 야당에서도 가까운 사람들을 향해서 간다는 것은 새누리에 가깝게 간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러면 안 된다. 정말 이 나라가 이렇게 그 일방적으로 그 저울의 산적으로 기울어진 나라에서 정치권에도 우리들의 대변자가 없어요. 사법부에도 우리를 수호해주는 사람들이 없어요. 맞습니다. 정부에는 더 없어요. 원래 없었어요. 그럼 어디 가서 도대체 일자리 없는 아까 우리 청년부터 해서 이런 어렵게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전셋값 오를 때마다 난민이 되는 사람들, 그래서 물며 겨자 먹기로 월세에 이 초저금리 시대에 어마어마한 월세를 내야 되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기대해야 되냐는 거죠. 결국 이제 나중에 가면 네가 가라 중동이 구호가 바뀌겠죠. 가버리마 중동. 이렇게 차라리 가버리마 내가 중동. 그 차라리 그게 낫겠다. 자,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이재화 변호사가 얘기하신 것 4가지 기준. 정의가 투철해야 된다. 인권에 대한 감수성, 사람의 권리, 기본권에 대한 감수성, 그리고 권력을 감시할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대법관이 되려면. 그다음에 사회 변화를 수용해서 오픈마인드 돼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개방성도 있어야 된다. 참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4가지 하나도 해당이 안 된다면 한국의 야당도 그대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야당도 하나도 해당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참나. 우리가 여당한테는 기대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행태가. 그러니까 서민 코스프레 하기 때문이에요. 야당이 코스프레. 절절하게 자기들이 뭔가 진짜 진심으로 뭔가를 하겠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자기들이 대변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를 밝히라는 거죠. 저는 사극 같은 거 보면 왜 어둠 속에서 만나잖아요. 정체를 밝혀라 이러잖아요. 정체를 밝히자는 거죠. 알겠습니다. 스타카토 제25화는 결국 대법관의 정체는 뭐냐, 사법부의 정체는 뭐며, 도대체 대통령의 정체는 뭐냐, 야당의 정체, 이거 오늘 제일 많이 야단 맞은 새정치민주연합 야당의 정체는 뭐냐, 여기까지 왔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아픈 소리, 쓴소리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 쓴소리, 아픈 소리를 좀 마음을 열고 받아주는 개방성을 지금까지 열거된 이 기관들, 기구들에 대해서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 시간에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